여러분, 자산 가격에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경착륙이에요.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30%까지 떨어지면서요. 6월 현재 평가해 보니까 이제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었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보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낮춰야 됩니다. 가소평가됐다고 금방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가소평가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자, 제목을 혼란의 글로벌 경제. 요새 정말 그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혼란 상태죠. 그래서 이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미래에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2020년 코로나 위기, 그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위기 정말 빠르게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터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 한 2년 동안 상승해요. 다시는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새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투자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은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달러같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멀리 보면은 미국 경제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 위안하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주가, 집값. 요새 그 주가 급락하고 있죠. 작년 6월 달에 3,300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2,3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1년 사이에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집값이 현재까지는 오르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자산가의 전망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답은 여기가 있어요. 이 실질금리라는 게 뭐죠? 실질금리라는 게 제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떠했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죠. 여러분 금리라는 게 뭐죠? 금리라는 게 한마디로 시간 손해를 측면에서 정의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 강의 끝내고 술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돈을 은행에다 저축했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금리죠. 최소한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무슨 의미예요? 물가는 많이 올랐고 금리는 낮다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죠. 그러려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로 가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금리가 오르든지 물가가 떨어지든지.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른 거죠. 작년 2월 달에 0.53%가 10년짜리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3.47%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서 우선 금리가 오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금리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축소되려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돼요? 수요가 많이 축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은 금리가 올랐고 이게 더 축소되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곧 경기 침체다. 그래서 요새 각 연구기관이 내년에 미국 경제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이때보다는 좀 정도는 적었지만 어떻습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 때도 실질금리가 큰 폭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합니다. 자산 가격도 올라가죠. 예,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2020년 그레이트 록다운이라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었죠. 근데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앞서갔지만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이걸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책을 내면서 2020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 코스피가 2200, 2300 갔는데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코스피가 1490까지 떨어졌죠. 물론 코로나가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는데 제 모델에 나온 수치가 치고 예상했는데 2020년에 또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맞추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저한테 닥터 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심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이 잠재 GDP라는 게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실제 GDP는 잠재 GDP 2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 이런 식을 고등학교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GDP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죠. 수입은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수출이 줄어들었죠. 가계가 소비 줄였죠. 기업이 투자 줄였죠.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줄으니까 경제가 많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경제가 많이 나빠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 경제 공급률이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만큼 수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가감하게 돈을 썼어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0%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죠. 이게 통화정책이에요. 금리 내리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소비가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하죠.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채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죠.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부채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런 문제가 한번 터져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2020년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수출 줄어들었죠. 소비, 투자 줄어들었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극격에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렸죠.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해진 정부가 더 부실해졌고 가계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작년 세계경제 정말 V자형으로 회복됐거든요. 여러분 2020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어요. 이 마이너스 3.1% 성장의 의미가 뭐냐면 1930년대 대공황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2020년 코로나로 어려웠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6.1%나 성장했어요. 굉장히 빠른 성장. 그야말로 V자형 회복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요. 이 GDP 대비 세계 신흥시장 선진국 부채인데요. 부채가 한 단계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걸 조금 지역별로 세분하면요.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진 거예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2008년에 선진국 부채가 GDP 대비 76%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36%가 늘어났죠. 선진국은 한마디로 정부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 부채가 59%에서 121%로 기업이 부실해져 버렸죠.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신흥국은 기업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부실해졌어요?
가계가 부실해졌죠. 여러분 97년에 외환위기가 왜 왔어요? 80년대 말에 우리가 3조 원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돈을 빌려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90년대 돌아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행 투자한 기업이 부실해졌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한마디로 97년의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했거든요.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은행 14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가계가 근로자 해고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한 단계 떨어졌죠.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사례로 남아있어요. 그거는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 50%밖에 안 됐고요. 특히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어요. 우리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적 자금 167조 투입해가지고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 부채가 어떻습니까? 115%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았죠.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상대적 절대적으로 제일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이 과거처럼 투자할 수 없고 가계가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할 수 없습니다. 소비 투자 중심으로 우리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돈을 써야 되겠어요? 정부가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도 썼지만 이번 정부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요. 세계 평균보다 우리 기업 부채 높죠. 가계부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은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20국가 65%입니다. 작년 말이요. 우리 107%나 되죠. 다행히도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을 우리 정부가 계속 쓸 텐데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도록 감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쓰면은 경제도 못 살리고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가 넘습니다만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품이 발생한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흔히들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마샬 K는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강의 통화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2000년 IT 거품 붕괴됐죠.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있었는데요. 이게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증가했죠. 이 실물에 비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이 돈이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증가해버렸죠. 이거는 미국의 경우인데 나머지 국가도 정도에 처지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 상반기에 0.5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최근 2년 동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손실을 본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잠재 성장률 비슷한데 한 4% 정도 됩니다. 아직 4%까지는 안 왔어요. 얼마 전에 3.5%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미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작년 4분기 334%였어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죠. 그다음에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습니다. 역사상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분기 보면은 작년 3분기 344%에서 310%로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과거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반등을 할 텐데요.
아직도 거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지만 사실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케이스 실러 미국 20대 도시 집값인데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료 만들 때까지 3월까지 발표됐는데 최근 4월까지 발표됐는데요. 무려 128%는 올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또 물가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고요. 렌트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2000년 들어와서 집값이 급등했죠. 그래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그 채권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 만들었는데 집값이 급락하면서 금융회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위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도 더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 가격도 사상 최고치예요. 조만간 주택가격의 거품이 붕괴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짐들이 최근에 그 모기지 금융 극기가 위축되고요. 신규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거의 붕괴됐고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 상승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왜 오릅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지난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8.6%였어요. 40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연방준비제도 우리 그 한국은행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연준의 가장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인데 고용은 회복되고 있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물가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변동해서 오른대요. 여러분 뭐 경제원론 다 배우셨죠? 얘가 이제 물가 상승회가 GDP 성장률이면 이게 미국의 총 수요 곡선이고 장기적으로 공급 곡선은 그냥 수직인데요. 단기적으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의 물가 상승률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 지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돈을 엄청 풀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랐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물가 오르더라도 경제 성장은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공급망이라는 게 뭐죠? 원자재, 중간재 조달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그걸 소비자한테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습니까? 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가는 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물가가 오른 거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긴축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급 곡선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좌측으로 이동해 버려가지고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에다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요.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더 이상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중국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식이 뭐죠?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로 나눈 거 아닙니까? 배당금 일정하고 경제성 일정하다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업이익 증가율만 계속 증가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OECD 선행지수예요. OECD가 매월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선행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세계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 선행지수가 먼저 떨어지고 OECD 전체 선행지수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고점으로 전 세계 OECD 평균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가의 주가인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배당금이 일정하다면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인데 금리도 오르고 기업이익 증가율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총 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렸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단기에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수출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 3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하다 보니까 지금 파종을 제때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 가격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OECD가 추정해 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당초 경제 성장률 GDP는 1.1% 감소하고 물가는 거의 2.5%포인트 올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선이 낙관적인 경우에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GDP 수준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두 가지가 다 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제가 작년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전문기관들이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때 제가 인용한 그림인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섬뜩한 그림입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요. 무기를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이 무기가 뭐죠?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이에요. 지금 선진국 아까 정부가 부실해졌다고 그랬죠. 다음 위기가 오면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텐데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쓸모없는 무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가계가 소비 늘릴 여력도 별로 없고 기업이 투자도 안 늘릴 거라는 겁니다. 통화정책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 노저스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80평생 보지 못했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최근에 책 두 권 내면서 그런 전망을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미국의 통화정책이죠. 미국 통화정책 보면 정말 탄력적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연방기금금리가 5.25%에서 위기가 오자마자 0%로 금방 내렸죠. 그 다음에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가까이 풀었어요. 여러분 양적 완화가 뭐죠? 미 연준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요.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죠.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럽니다. 0.25. 그리고 양적 긴축을 잠깐 단행했죠.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뭡니까? 돈을 줄이는 거예요. 연준이 가지고 있던 채권,
그거를 그냥 금융회사에 파는 겁니다. 채권을 팔고 돈을 환수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금리 0%까지 내렸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번에 양적 완화를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특히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요. 3조 달러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 3조 달러 의미가 뭐냐면 지난 위기를 극복하면서 거의 5년 동안 풀었던 돈을 단 3개월 사이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3월 달에 0.25 베이비 스텝 했다가 5월 달에 어떻습니까? 0.50% 빅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난 6월 달에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9월 달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6월부터 양적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아까 자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GDP에서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마샬 K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새 신문 보면은 금리 많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죠. 네, 사실 가계 대출 금리 중심으로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발표하는 은행 대출 금리 가중 평균입니다. 이 가중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서 금리 몇 퍼센트에 대출했느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냐, 이걸 받아가지고 각 금리별로 금액 가중해가지고 대출금리 평균을 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금금리입니다. 최근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하나씩 살펴보면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관찰하는 금리는 명목금리예요. 흔히들 PC방 형식이라고 하는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가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인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과거에는 10% 성장했습니다. 근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이제 작년부터 2%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에서 추정해 보니까요, 2030년에 우리 잠재 성장이 1.0, 2040년에 0.8%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잠재 성장 능력이 떨어지냐면은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최소한 애 2명 이상은 낳아주셔야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인구 문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 이상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자본수당 상당히 축적해냈기 때문에 투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 감소 때문에 우리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나라 저는 세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10% 성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독일서 간호원 강부로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독일서 빌려온 돈 일부가 포스코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끔 포스코 임직원들한테 강의합니다만 그 돈이 당신 회사 짓는데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포스코 잘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예, 그만큼 경제성장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받았지만 정주영, 이병철 이런 훌륭한 기업가들 써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도 우리 10% 성장했죠.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 86년, 88년에 소위 3조 호황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3조 호황이라는 게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 부추겨가지고 유가 떨어뜨렸고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쳤죠. 저유가로 세계 사람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다 하나가 더 뭐가 있었죠? 예,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9월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요.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합니다. 우리한테는 엔강세죠. 이때 큰 폭으로 강소돼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저유가 저금리로 소비를 많이 하는 데다가 엔강세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해요. 이걸 바로 3조 호황이라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두환 정부 후기에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들어가죠. 3조 호황이 끝나요. 이게 끝나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이분이 뭘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각종 건설 투자,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고 주택 200만 원 건설했죠. 이때 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했습니다. 이때 정말 아파트 많이 지었거든요. 200만 원. 네, 그런데 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그때 제가 일산 분당 아파트 청약을 9번이나 했는데 다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도 경쟁률이 뭐 130대 150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건설로 9% 성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어떻습니까? 우리 IMF 경제위기 맞죠? 외환위기 맞습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 고성장 때 쌓인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외환위기라는 거죠. 자, 김대중 정부 들어가죠. IMF 처방에 따라서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죠.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죠? 좋은 기업 살리고 나쁜 기업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되고 은행 14개가 없어졌죠. 그래서 구조조정에서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런데 경제성이 8%, 5.6%로 떨어지는 거죠. 구조조정 결과가 뭡니까?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죠. 잘된 거는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됐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균형 발전, 분배복지, 동반성장 이런 걸 내세웠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을 나주로 옮겼죠. 그렇다고 지금 지방균형 발전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분배복지, 동반성장 크게 개선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747이 뭐죠? 7%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오면서 3.4%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474를 내세웠어요. 474는 또 뭐죠? 네, 4% 성장,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요. 4% 성장 내세우는데 3.0으로 떨어졌죠. 자, 문재인 정부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런 걸 내세웠어요. 여러분 지난 정부가 추구했던 게 포용적 성장인데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죠? 좀 나누고 살자는 겁니다. 경제 규모 파이가 이렇게 커졌을 때는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커지는 파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살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다는 가장 그 성장 방향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분의 경제정책 가장 우선이 뭡니까?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순환이에요. 저성장을 극복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잠재성장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윤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우리 잠재성장을 4%로 올리겠다. 4%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잠재 성장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한국금융연구원 추정치 벗고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앞으로 5년 잠재 성장률은 2% 정도 돼요. 또 계단이 한 단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요.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1980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 경제가 연평균 7%, 세계 평균 3.4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성장을 했다 자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죠. 세계 평균이 3.3, 우리 3.0. 앞으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IMF가 최근 2년 동안 전망해냈는데요.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아까 10년 후에 잠재 성장은 1.0인데요. 미의에서 추정하면 미국은 1.8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은 미국보다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실질금리,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면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여러분 크게 그 저축, 투자라는 게 있는데요.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돈의 공급이죠. 투자라는 거는 수요예요.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전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습니다.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고금리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어땠습니까? 부호가 바뀌었어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가 돈이 부족한 국가였으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찾아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고개 숙였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빌려 써주세요. 고개 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차별화는 됐지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현재 919조 원입니다. 제가 좀 됐지만은 서울대 CFO 과정 강의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로 그 좋은 기업 CFO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돈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919조 원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데 금리가 어떻게 오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주체가 크게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해외 부분 이걸 연결시키는 게 금융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래요.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습니다. 기업은 뭡니까? 돈 빌려 투자 안 되죠. 부족 주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가계가 부채가 많지만 그래도 잉여 늘어나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덜 하다 보니까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잉여 안 하고 부족 규모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아까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죠. 우리 그 젊은 분들 미줌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에 미쳐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러분 좀 미국 투자 많이 하죠. 여기서 잉여가 나니까 정부가 쓸 수밖에 없고 해외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은행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대출 아니면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이죠.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빌려 투자한다니까 자금 부족주체라고 그랬죠. 근데 개인이 잉여주체로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일본이 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부채주체가 아니라 잉여주체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GDP 대비 그려놨는데요. 가계 GDP 대비 잉여주체죠. 98년부터 기업이 잉여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면 가계도 좋죠. 기업도 좋죠. 대출이 안 되죠. 은행 이 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사요. 뭐만 삽니까? 채권만 사죠.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요. 채권 비중이 90년에 10%밖에 안 됐는데 2010년 무렵가니까 32%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채권을 많이 사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금리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망해요?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 팔 때 최소 몇 % 금리 주겠다. 이렇게 보험상품을 팔아놨는데요.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0%까지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그 금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13개 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은행이 채권 사가지고 금리 떨어뜨려가지고 보험회사 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근본 원인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이 기업이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된다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나라 기업 자금 부족 주체예요.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로 남았는데요. 근데 919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을 만큼 앞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돈을 덜 빌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회장들, 행장들 만나보면요. 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고 윤 회장이라는 분은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운용이 있을 것이다. 갈수록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행, 자기 자본으로 이 유가증권, 주식 채권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잘 운용해 주느냐,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여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돈 덜 빌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죠. 절대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저거에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았고 돈이 남아들고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덜 갖쌌으니까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장기금리는 뭐 10년 국채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 연말 가면은 뭐 단기금리, 특히 내년 가면은 또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 경제성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자리가 많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많고 우리 임금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젊은 분들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 3월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여유자금이 들어왔는데 S생명보험회사 부서장이 제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입했어요.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씩 주거든요. 2014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1만 원 받았어요. 지금 제가 얼마 받습니까? 28만 원. 6월 달에 27만 5천 원. 왜 51만 원,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겠어요?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 많이 운영합니다. 주식은 많이 투자 않고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채권 많이 운영하거든요. 이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2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다 1억 맡겨놨다면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좀 넘어요. 그 10만 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 받는다면 금융자산 1억 원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먼저 접어들었어요. 저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 들었는데요. 일본의 그 저성장 저금리 대처법 두 가지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젊은 분들 아마 100세까지 일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성장 저금리 불행한 일이지만. 저는 뭐 후배들한테 가능한 직을 오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업을 가져라.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뭐 대리,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사장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직이라는 게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직을 떠나가지고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젊어서 뭐 전혀 못 느낄 텐데요. 제가 58년 KT인데 뭐 제 또래 선배들 다 은퇴했죠. 남자들 은퇴한 선배들 이야기 들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 가능한 직을 오래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직을 떠나서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은행에 다니는 뭐 친구인데요. 그 은행에서 환율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대학원, 야간 대학원이거든요.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을 공부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를 알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니까 이론하고 실무하고 합쳐가지고요. 경제의 99%는 환율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사를 써줬거든요. 책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그 책을 쓰고 나서 환율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버린 거죠. 각 언론사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환율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고 좀 써달라. 또 여러 군데서 강의 좀 해달라. 그 친구, 그 제자는 환율로 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사장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몇십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하나 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고정금리 대출을 해라. 이거는 근데 제가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요인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출 받을 때 만기가 길수록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은행에서 뭐 2%, 일부 은행은 3% 금리를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빨리 저축해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3% 은행금리 시대는 정말 보기 드물 거예요. 자, 이제 한일 전망입니다. 요새는 한일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한일 전쟁의 이제 본질이 뭔지 한번 이것 좀 생각해 보고 한일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요. 아까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그랬죠.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요. C 플러스 IC 플러스 G 이걸 부양한 겁니다. 이게 내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GDP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GDP를 올리려면 나머지 뭐를 늘려야 되겠어요? 수출을 늘려야 되죠. 수출을 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기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 한일 전쟁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을 한 해 동안 2배 풀어요. 이렇게 돈을 2배 푸니까 이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급등했어요.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요. 2011년에 77엔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죠. 자기네 돈 가치가 그렇게 오르니까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물가 2%될 때까지 아베노믹스 핵심이 이겁니다.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 그래서 미국이 한일 전쟁을 먼저 시작했고 일본으로 갔죠.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은 그래도 좀 참았어요. 왜냐하면 독일 때문에. 여러분 1923년에 독일 물가가요. 1억 200만 % 올라요. 상상이나 하세요.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1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독일이 돈을 엄청 찍어냈고요.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공장이 많이 파괴돼 버렸죠. 돈은 많이 풀었는데 공장이 많이 파괴되니까 생산할 상품이 별로 줄어들었죠. 이 당시 다양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들은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어요.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또 1급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줬습니다. 일부 가정주부는 돈을 태워가지고 밥을 줘 먹고요. 사람들이 택시를 안 샀다는 겁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 사이에 택시 요금이 막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돈 푸는 걸 정말 싫어해요. 이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이 돈 풀면 자기들이 안 풀면 어떻습니까? 자기네 유로 같이 올라가지고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14년 하반기부터 유럽 중앙은행도 돈 풀기 시작하죠. 한일 전쟁이 미국에서 시작하죠.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중앙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회복되니까 미국이 양적 축소 단행했고 좀 조용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국이 또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죠. 일본 돈 찍어내고 있죠.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어디예요?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고 있죠. 이렇게 돈 푸는데 물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돈의 보복이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 풀어야지 물가가 오르니까 역환율 전쟁이라고 그러죠. 통화치를 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은 감소하지만 자기네 통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가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경쟁적으로 자기네 통가치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최근에 뭐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죠. 이게 역환율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어떻든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세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걸 선진국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분적으로 환율 조작에 나서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시장 평균 환율이라고 그럽니다. 시장에 결정된 환율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부가 환율을 고시해요. 거기서 상하 몇 %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미국 패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동안 중국이 무역 제조 강국을 외쳤어요. 근데 이거 양적으로 달성했죠. 중국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죠? 기술 강국이고 그 다음에 금융 강국이에요. 여러분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은 누구죠? 미국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중 패권 전쟁을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레암 앨리슨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란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지난 5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커져가지고 강대국을 이어갈 정도로 되면은 강대국 신흥국을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16번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12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술강국, 금융강인데 중국이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번 책 보면은 중후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무역 전쟁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많이 부과했죠. 중국도 맞대응했죠. 근데 요새는 미국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중국한테 관세를 트럼프가 많이 부과했는데 그거를 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관세 내리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 싸게 물건을 중국 물건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그동안 무역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시나리오가 금융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이 국채를 중국이 엄청나게 사준 겁니다. 이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세게 부과하면 중국이 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 금융시장 일시 혼란을 빠질 수 있죠. 미국 금리 급등하고 달러 가치 폭락하고 자산가에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중국이 국채 팔면은 미국이 대중 수입을 직접 규제해버리겠다. 이 사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 금융에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저 짓을 상하이에서 조정하고 있구나. 미국이 중국 상하이를 군사 공격. 중국이 워싱턴을 군사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갔다가 무력전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중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책 후반에는. 그런데 이게 금융전쟁이거든요. 중국이 어떻습니까? 국채 비중 많이 줄였죠. 이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 비중이거든요.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규모 자체도 줄이고 있죠. 중국이. 간을 본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미중 그 금융전쟁을 상징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중국이 중기적으로 위안화 국자를 파면 금융광고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 찍어낸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20센트, 40센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보니까 20센트, 40센트 비용을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 찍어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자기들한테 신발도 사가고 옷도 사가고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로 사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축통화예요. 덩사핑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양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하면은 이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를 중국이 팔았을 때 물론 자기들한테도 큰 손실이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위안화 국자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 시나리오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러 가치죠. 달러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85년 플라자 협의 때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32%에서 22%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떨어졌습니다. IMF가 2027년까지 미국 경제 세계 비중을 전망해 놨는데요. 올해는 오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오르죠. 근데 내년부터 어떻다는 겁니까? 미국 비중 27년까지 축소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죠?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소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거든요. 작년 말 현재 미국 순부채가 18조 1000억 달러요. 이거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메꾸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미국 주식 샀죠?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사주고요. 그것 가지고 12조 메꾸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한테 미국한테 투자 좀 해달라는 거죠. 또 나갈 때는 누구 만나고 갔어요? 현대차 정회장 만나고 갔습니다. 직접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4조 달러를 그거로 메꾸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든지 돈이 덜 들어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2011년에 S&P 국제 신용평가에서죠. 미국의 대부채가 늘어난다.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이때 한 달 사이에 우리 주가가 20%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내의 부채가 훨씬 더 심각하죠. 피치, 그 다음에 무디스 같은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과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뜨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2011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 떨어뜨렸는데 지금 대내 불균형이 너무 확대됐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할 때 달러, 유로와 엔, 뭐 파운드와 위안화 이런 걸 보유하고 있죠. 근데 달러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세계 중앙은행 71%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59%로 축소됐죠. 과거보다 달러를 미국 경제를 그만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비중 계속 축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레이 달리오라는 브리지워터 CEO죠. 이 사람 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세계 질서 변화 이런 책을 내놨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입니다. 미국이 부채 단계, 부채가 꺼지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2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혁명,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게 뭡니까? 법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지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 지지자들 어디 들어갔어요? 민주를 상징하는 의사당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갔어요.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요새 뭐 가치 동맹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 지지자하고 바이든 지지자하고 가치 격차가 너무 커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자가 바이든 지지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건강만 허용되면 다음 대선에 나온다. 이 사람 주장은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전망이죠.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 자, 이 사람이 아주 세계 장기적인 역사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게 스페인, 네덜란드였죠.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다 영국이 꺼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커지다가 미국한테 당했죠. 근데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게 중국이에요. 다른 나라 볼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9개 지표로 이걸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중국이 커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전쟁밖에 없다는 이런 거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저는 뭐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국은 시장을 기반한 민주주의를 주의로 내세워가지고 세계 패권국가가 됐고요. 그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국가. 근데 중국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시진핑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자기에 맞는 정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 서로 간섭을 하지 말자. 이게 시진핑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커지는 건 뭡니까? 경제적 측면이에요. 2028년, 2029년 되면요. GDP 측면에서 보면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환율이 1,300원까지 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미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죠.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한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니까요. 우리 적정 환율이 지금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1,300원이니까.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1,200원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환율이 1,300원 넘으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환율이 1,300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우리 또 외환위기 오지 않느냐 이런 진단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저 외환보유액이 4,3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적정 외환보유가 과연 얼마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옛날에 3개월 수입액 그러면 우리가 한 1,769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치 수입에다 단기 해체 그러면 3,500억 달러 우리 4,380억 달러니까요. 근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이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고 채권 사고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6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저거로 보면 애환이 좀 부족한데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우리 애완이기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요새 그 주식 시장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여성분 주식 투자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주식 꼴도 보기 싫죠. 네.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2020년 처음으로 주식시장 참여했거든요.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돈 벌었다고 저녁에 퇴근하고 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그럼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보지도 말아라.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게 우리가 명목 GDP로 추정한 장기 주가거든요. 주가는 이렇게 연말 지수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됐죠. 작년에는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올해 제가 명목 GDP 4.5% 가정하고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거의 3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300이니까 한 20% 정도 가소평가됐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보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식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냥 누가 좋다, 어떤 신문에서 좋다, 친구가 좋다 그러면 그 주식 사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그런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 테니까 조금 고르기는 골라보자. 15개 종목으로 축소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보지 말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가감히 주식 비중을 줄이자. 주가 오를 때 주가 떨어진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제 유튜브도 만들었습니다. 댓글 안 봐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겠어요. 제가 3,300 갔을 때요. 코스피가 2,750이 적정 주가고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3,300 갔을 때 2,200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접근해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주장했던 거는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하고 비교하는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작년 4월에 40% 앞서갔거든요. 수출도 증가했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이 거리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30%까지 떨어지면서요. 6월 현재 평가해 보니까 이제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어섰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산 가격의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경착륙이에요.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보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낮춰야 됩니다. 가소평가됐다고 금방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가소평가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년간은 이런 가소평가 영역에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난 3년 평균 수익률 11%였어요. 지난 3년 평균이요. 근데 이게 장기 평균 2002년부터 작년까지 평균하니까 6.4%입니다. 장기적으로 평균에 접근해가죠. 지난 3년이 11%였으니까 앞으로 3년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이 평균 되려면은 0%야 된다는 거죠. 지난 3년간이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 3년간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배당 투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자, 국민 소유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가 가져가요.
예, 그런데 가계 몫은 계속 줄어들었죠. 기업 몫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좀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게한테, 기업한테 임금 좀 올려달라. 예, 그 다음에 고용, 투자 늘려달라. 이거라도 안 하려면은 배당금을 더 줘라. 예, 정부가 한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 이렇게 가게한테, 기업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임금 별로 많이 안 올려주고 919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 투자 많이 안 늘렸어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 더 주고 있죠. 여러분 아까 이론적으로 주식은 뭡니까?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를 이거로 할인한 거죠. 배당금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배당 성향이 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죠? 배당 성향이라는 게 기업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게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는요. 평균 한 17%가량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았죠. 그래서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34%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이 이후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높으니까 주가도 2020년 한 단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은행 이자보다도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는 게 훨씬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고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가 은행에 정기 적금 드는 것처럼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돈 생기면 그 돈 KT 같은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삽니다. 여러분 KT가 망해요? 10년 후에는 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년 후에까지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T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 높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죠. 근데 올해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는데 KT 같은 주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20%가량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당받고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집값이 80년대 후반 정말 급등을 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하니까요.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총안이 이때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어버리거든요. 자산가격이 급등했죠.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0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산가격이 급락하고요. 인구 측면에서 보면 35세, 55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딱 90년에 이 인구가 정점 찍고 집값도 떨어졌죠. 금리 내리고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이 인구 비중이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시기에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나서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집값 보면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그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제가 KB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한 거는 86년부터 장기 시리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아까 미국 집값은 2013년 3월에서 올 4월까지 128%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더 긴 기간에 75% 올랐죠. 사실 우리 집값보다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 72% 올랐고요. 이번에는 서울보다 어디가 더 많이 올랐어요? 부산 111, 그 다음에 대구 102%, 대전 106%. 지방도시가 상승률로 보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효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울 이야기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차이죠. 서울 아파트가요, 지난 6월 12억 8천 정도 됩니다. 평균 가격이. 근데 부산, 대구, 대전, 인천은 4억에서 4억 6천 사이고요. 강주, 울산은 3억에서 3억 3천 평균 가격이에요. 서울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상승률을 보면 서울보다는 부산, 대구도 지방 대도시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제가 장기 추세를 구해보니까요. 이게 꺾이고 있어요. 상승률 꺾이고 조만간 수준 자체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꺾이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억제 정책을 했는데요. 계속 집값 올랐지 않습니까? 요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규제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뭐 투기, 가열지구 이런 거 써서 규제 하나를 하는데요. 저렇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은 계속 규제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나갈 때였었어요. 뭐 제가 이런 유명한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 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요. 이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40% 떨어졌어요.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무슨 의미입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사이클이 꺾이고 있고 저는 머지않아 저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자산 가격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준 지표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5월달은 좀 반등했지만 계속 떨어져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요. 삼성전자 95,000원에 안 삽니다. 경기가 꺾이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어요? 특히 경기 관련주인데.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도 하면서 한 번은 제 유튜브 뭡니까? 몇 분하고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요. 전부 젊은 분들 많은데 대부분 정말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 안 해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모든 자산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오르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자산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큰 부자들, 한 부자는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 그분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큰 돈을, 이기 때마다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종목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봤더라면은 이게 작년 6월 정책으로 물론 좀 늦게 발표됩니다만 이게 꺾이는 것 보고 야 이제는 주식 투자 쉬어야 되겠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95,000원 가고 많은 사람들이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죠. 근데 그게 지금 56,000원까지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떨어져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시경제 흐름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가계자산 배분인데요. 매년 우리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치 중 하나인데요. 우리 가구 평균이 5억 정도, 전체 자산이 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까지 포함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근데 77%가 실물 자산이에요. 주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23%가 금융자산인데요. 이 전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금융자산에 들어가는데 이걸 빼버리면 순수 금융자산은 1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 이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어떻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80% 이상이 부동산이죠.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돼요. 어떻든 이런 거를 좀 유동화 시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유동화 수단이 뭡니까? 그냥 주택연금이죠. 자기 집 은행에다 맡기고 매달 얼마씩 받는 겁니다. 뭐 이런 것 저는 나쁜 제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제도. 어떻든 우리가 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거는 이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금융자산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그리고 해외 자산도 같이 투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해외 자산 주식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자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게 주식 비중이에요. 해외 주식 비중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국민연금 운용 자산 중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27.1%까지 늘어났죠. 그다음에 국내 자산 비중은 17.5%로 줄어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올해 그 다음에 2027년 말까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내 주식 비중 16.3%로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되겠다는 거죠. 해외 주식 비중 어떻습니까? 27.8% 늘려야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2023년 말 가면은 해외 주식 비중 30%, 국내 주식 비중 16%. 여러분의 돈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뭐 국민연금 이렇게 투자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외 주식은 이만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그동안 저 연평균 수익률이 1980년부터 최근까지 11%예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국민연금은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정해놨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비중이 낮아지죠. 비중이 낮아지면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이 비중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달 월급 받아줘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매달 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가 생각할 때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식 비중이 낮아졌는데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 우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국내 주식 비중 16.3%로 설정했는데 만약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 비중이 18% 되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이 비중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2041년 국민연금이 정점치고 2057년 고갈됩니다. 근데 최근 계산치에서 추정해 보니까 이게 2년간 앞당겨진다는 거죠. 그런 건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이 명목 GDP보다 좀 더 높은데요.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6.4%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국민연금이 2023년, 2027년은 5.4%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익률은 낮아지고 노인들은 많아가지고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렇게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이 고갈될 때 국민연금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받기는 받을 거예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부가 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직장 다닌 사람들 돈 걷어다가 여러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 여러분한테 돈 주려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세대 간 갈등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금융자산 배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 가계금융자산 4,925 작년 말 43%를 주로 은행에다 맡기고 30%를 보험연금에다 맡기고 주식에다 한 23%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행금리가 0%인데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0% 금리 받더라도 물가가 1%, 2% 떨어지면 실질 금융자산 가치는 1 내지 2% 올라가는 거죠.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평균 67세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채권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맡겨놨다가 또 쓰고 죽으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일본하고 정반대죠.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는 주식 비중이 높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낮죠. 일본에 조금 더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54% 의미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최고치예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 47, 48%였거든요. 54%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것 보더라도 미국 주가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요새 미줌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10년만 보니까 미국 주가가 쉬지 않고 꾸준히 올랐었죠.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가총액 10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넘어서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 거품이 그때보다도 2000년보다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투자가 뭐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산 건 10가지 종목을 쭉 나열해 놨던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국내 주식 10개 많이 산 것 보니까 마이너스 31%. 미국은 마이너스 51%예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떨어져야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 면에서는 미국 주식 비중 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계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23%인데요. 이거는 뭐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몇 퍼센트 가져가느냐.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가계하고는 정반대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 전체 가계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부동산 비중이 77%, 금융자산이 23%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한 40%, 금융자산이 60%. 금융자산 중에서 거의 주식이 60% 정도 돼요. 저는 미국 사람보다 주식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비중은 저절하고 있죠. 저 삼성전자 주식 이때 뭐 많이 팔고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선행지수가 꺾이는 것 보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해요?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죠. 인버스 ETF를 더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만큼 인버스 ETF를 1.5배 정도 더 사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떨어져도 인버스 ETF가 오르니까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인버스 ETF 줄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사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거 주식 비중이 23%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7위 법칙이라고 있어요. 7위 법칙이 뭐죠?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가지고 몇 년 후에 돈이 2배가 되는가. 복리로 예금했을 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요. 72를 9로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8년이 지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죠. 1%면 어떻습니까? 72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우리 금리가 9% 된 적도 있었거든요. 8년 전에 원금이 2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72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100세까지 투자해야 될 거예요.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발 좀 서둘지 말라고. 신용융자 쓰지 말고. 물론 신용융자 쓰려면 어떻습니까? 이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이때는 신용융자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복리 개념 생각하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증권 입사 동기 박용옥 대표라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그 친구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제가 아는데요. 같이 입사 동기라. 그야말로 흙수저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거거든요. 한 20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년, 30년 장기를 내다보고 복리로 생각하면 돈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절대 단기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 사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7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뭐 100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대는 우선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월급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은 성장하지만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고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추세는 반드시 있거든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머지않아 여러분이 부를 늘릴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뭐 이 시기는 누구도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쓰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시간의 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뭐 수정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되고 주시장 붕괴되는 과정이고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여러분이 언론에서 미국 주동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우리 집값이 폭락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올 때 이때 주식 투자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소페 나오는 돈은 바닷물 같다. 조금 마실수록 목이 탄다. 부자들 보면 그래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더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부자들 많거든요.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 살아야 되죠. 좋은 차 가져야 되죠. 애들 교육시켜야 되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죠. 이웃도 도와드려야 되죠. 돈이 많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제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 한번 해봤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을 때 못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자 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될 때 부자가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산가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런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자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 차별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어요.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도 봤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뭐 포용성장 이걸 내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빈부의 극찬.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책 16권 썼는데 책 써가지고 전부 인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다가 뭐 매월 조금씩 자동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이런 시대가 도래하니까 부자 돼가지고 좀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5분이나 지나버렸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그 유튜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8, 9월에는 주가가 한번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 가는 과정에서 반등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2700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그 작년 하반기에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 젊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고 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좀 미국 좋은 기업들의 무형자산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거품이 꺼지고 나면은 다시 무형자산이 평가되면서 그런 주식들이 다시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꺼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